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4부 어려운 정치 현안을 새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며 풀어보는 새변의 학 송영훈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산입니다. 조현산 변호사님 목소리의 톤이 이렇게 낮으시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무죄를 확신하신다고 그렇죠. 이 방송에서 공언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틀린 답변이 되었지만 저는 뭐 여전히 무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항소심에서도. 또 마음의 법정에서 그렇죠. 민심의 법정. 알겠습니다. 변호사신데. 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점에 남을 최악의 판결이다. 이런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도대체 뭐가 5점이라는 건지 일단 민주당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이거 저 지금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는 있죠. 1심 재판부가 뭐 유죄 무죄 판단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 저는 뭐 물론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따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형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재판장이 지난 대선 주자로서 1,600만 명 이상의 득표를 얻었던 대선 유력 후보,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강력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투표권조차 선택권조차 박탈하는 게 온당하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심에서 유죄 나왔다고 하더라도 2심 항소심을 통해 가지고 무죄가 입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양형 사정만큼은 항소심에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원심에서 판단한 양형 사정에 사정 변경이 없으면 항소심에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너무나 지나치다. 1심부터. 지나치다.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벌금형을 대부분이 예측을 했고 벌금형도 100만 원을 넘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나왔다. 과연 이것이 온당한 판결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이 사법살인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4월 25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유죄가 확정돼서 이제 전과 사범이 됐거든요. 네. 그분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TV 방송 연설로 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무슨 비선 보좌역이었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뭐 알려지지 않은 양자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허경영 씨가 이병철 회장의 양자였다는 얘기를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대선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하면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두 명이 나왔거든요. 자, 허경영 씨는 당선 가능성도 별로 없는 후보였어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거대 정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고 실제로 될 뻔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더더군다나 대장동 백현동이라고 하는 지난 대선의 핵심적인 이슈에 관련된 사항이었는데 이 정도 양형이면요. 저는 오히려 대단히 가볍게 판결했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요. 그동안 공직선거법이 꼭 그 당선 무효형이 100만 원이니까 그걸 너무 우리가 기준으로 봤던 건 아닐까요? 근데 과거의 판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보통은 징역형이 실형 나온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우는 보통 당선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보다는 타인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당선 목적과 타인의 낙선 목적을 하는 경우가 경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오롯이 본인의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만으로 이렇게까지 실형이 나올 문제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한두 차례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쇄물 같은 걸 만들어서 유포한다거나 그런 경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두 차례의 발언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발언 가지고 그것도 공직선거 기간도 아니었어요. 그 선거를 앞둔 시점에 3개월 전쯤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실형이 나온다. 이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양형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 입법자들이 재판부가 그 기준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많은 판사 재판부가 100만 원 이하로 1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낙선한 사람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대선에서 낙선하신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아직 1심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는요. 허위사실 공표를 포함한 모든 선거법 위반은 운동선수로 치면 도핑입니다. 약물 복용 같은 거예요. 경기의 기본 규칙을 깬 겁니다. 그러면은 낙선한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면 저 도핑 테스트 안 합니까? 은메달, 동메달도 다 해야 되고요. 4등 밖에 있는 선수들도 약물 복용했으면 원래 다 도핑 테스트 걸려서 자격정지 받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도요. 10월 20일 그 백현동 국정감사 관련된 발언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입니다. 그리고 그 김문기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들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4개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 라고 한 일련의 발언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날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그래서 대선 시기와 사실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아요. 대선 2022년 3월 9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이 방송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양형 가중 사유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후보 본인의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있고 선거 중요 사항에 관련된 것이고 방송을 통해서 대단히 전파성이 높은 방법으로 했고 판넬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 온 등 죄질이 불량한 그런 사건이죠. 네. 아, 뭐 변호사분 두 분이 막 하시니까요. 낄 틈이 없네요. 힘을 내세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434억 원 반환해야 된다. 이게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문제죠. 사실 재판부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던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공당이죠. 유력한 공당에 대해서 대선 관련된 각종 보조금 434억인가요? 그걸 다 토해내드는 상황까지 네. 몰아붙이게 되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확정이 되면 당연히 네. 발언을 해야겠죠. 그럴 여력도 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네.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 숫자만 240만 명이 넘습니다. 240만 명? 저는 뭐 여차하면 뭐 특별 당비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반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집권 여당이나 일각에서 좀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확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네요? 아니, 확정이 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확정이 된다면 충분히 반환할 수는 있다. 제가 여전히 스피커 파워가 참 모자란 것 같아요. 왜요? 어제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 한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434억 원을 반환하면은 민주당에 큰일이 난다고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434억 원 지금 뭐 반환할 여력도 안 되고 당사 팔아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돈이 많아서 네. 지금 있는 돈으로도 바로 다 낼 수 있을 정도고 건물 안 팔아도 되고 434억 원 내도 민주당 전체 재산으로 치면 한 500억 원 남는다. 그 말씀을 아주 자세히 드렸습니다. 뭐 한 번 더 반복을 할까요? 아니면 지난주 알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려고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래요. 지난주 유튜브 보시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7장의 인증샷까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1등은 김치냉장고입니다. 예. 위증교사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예측해보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위증교사 사건도 물론 과거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가 소명되었다라는 그런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받긴 했죠. 그런데 네. 혐의 소명과 공판 단계에서 입증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저는 위증교사 사건도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녹취록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위증을 교사하는 정도에 이르렀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서 무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본인에게 가장 위협적인지는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피고인 본인이에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의 반응을 보면은 이 사건의 전망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자, 징역의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선거법 사건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막판에 SNS에 막 올려서 무죄를 호소하고 그런 걸 잘 보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심한 다음인데도 재판부에 본인 명의로 된 피고인 진술서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16장이나 되는 분량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그런 걸 제출하고 SNS에도 실패한 교사라는 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올렸어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본인이 그만큼 더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내가 여론을 동원하지 않으면 무죄받기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위증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만 양형기준표상에는 위증교사에 대해서 벌금형이 없어요. 네. 재판부가 만약 이걸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판결하는 이유를 대단히 자세하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 위증교사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벌금형 불가능한 사건이고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붙느냐 마느냐만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아온 태도에 비추어 보면은 집행유예가 붙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양측의 변호사님이 다르네요. 여기는 무죄. 조 변호사님은 무죄. 송 변호사님은 유죄의 법정 구속까지. 법정 구속 되는 겁니까? 법정 구속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두 가지일 겁니다. 네. 실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죄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네. 저는 물론 무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붙지 않고 법정 구속을 할 사유인가라는 것도 저는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유력한 정치인인데 야당 대표를 법정 구속할 그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는가. 도주 우려 있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재판 받으시겠죠. 그런데 구태여 법정 구속을 할 사유인가. 또 법정 구속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좀 법리적인 문제도 따릅니다. 네. 과연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구속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 갈 가능성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법정 구속이 된다고 예단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양형은 집행유예가 붙지 않는 실형이 나올 거다 이런 의미인데요. 다만 법정 구속이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 왜 가능하다고 보냐면 2022년 9월 22일에 그 용인시장을 지냈던 용인갑 국회의원 정찬민 의원이 정찬민 의원. 그렇죠. 뇌물죄로 징역 7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법정 구속될 때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안 다시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지도 않았고 표결한 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1년 전인 2021년 9월에 정찬민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그 다음 달 10월에 구속돼요. 한 번 그래서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상태였어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찬민 의원이 나중에 보석으로 나왔다가 이제 선고기일에 그렇죠.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때 체포동의 요구안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2023년 9월에 통과된 체포동의안이 있잖아요. 그 동일한 그 체포동의 사유가 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 발부할 때 이게 체포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 다만 재판부가 그렇게까지 할지는 이제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대표가 워낙에 재판에 불성실하게 받았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계속 기일 변경 요구하고 불출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 사건에서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법정 구속이 가능한지도 지금쯤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정 구속 저는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저도 좀 다시 공부 좀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한동훈 대표는요. 검수 완박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자신이 법무부 장관 때 검수 원복을 해서 이 해당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검수 원복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입법권을 굉장히 많이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법이 정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수사권을 확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실 만한 말인가. 그렇게 따지면 국회는 왜 있는 겁니까? 국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을 정했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본인들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놓고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가 정확하게 2022년 8월에 들었던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는 검수완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인수위와 그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법조계에서도 반발이 심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뺏지 못하고 몇 가지 약간 그 마지막 잎새 같은 걸 남겨놨어요.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뭐가 있었냐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날이었던 2022년 5월 9일에 법률이 공포가 됩니다. 4개월 뒤인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가 뭔지를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에서 8월 11일에 입법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패범죄, 뭐 경제범죄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뭐가 들어가냐?
사법방해 범죄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뭐 무고, 증거인멸 이런 거 쭉쭉쭉 들어가면서 위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런 거를 왜 검사가 수사하느냐라고 반발을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추가 설명 자료를 내서 아니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건데 이것이 왜 법 위반입니까? 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러고서 이게 그 다음에 2023년 2월 7일에 그 검찰이 김진성 씨 자택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녹음 파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위증교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고 이제 25일에 판결을 하게 된다. 제가 이런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천 문제에 역정을 내고 특정 후보 공천을 압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마 지금 본인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처음에 이준석 의원의 생각에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뭐 대통령실을 압박할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본인을 타겟으로 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오히려 공천에 개입한 것은 본인이 아니라 대통령실이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좀 펼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집권 여당과 과거죠. 물론 지금은 여당 쪽이 아니시지만 과거 여당 입장에서 좀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은 아마 선을 그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잘 방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준석 의원의 말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게 우리 일단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준석 의원이 누가 압박을 한다고 압박이 되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동안에 정치인 이준석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사실 누가 압박한다고 압박이 잘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용태 의원도 어젠가요? 그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데 그 지방선거 끝나고는 공천이 공정하게 잘 됐다고 자평을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용태 의원이 그 당시에 아마 그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 중에 한 명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공천 과정에 비교적 그래도 가까이 있고 소상하게 들었을 만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뭔가 이런 이준석 의원의 주장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조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에게 화살이 돌아오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검찰이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 간의 메신저 대화를 복원해서 명태균 씨에게 보여주면서 질문을 했다는 지금 변호인의 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이면은 야당 대표에서 여당 대표로 신분이 바뀌는 그 0시 20분에 명태균 씨에게 공천에 관해서 뭔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아니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하다못해 어디 시도당 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도 아닌데 왜 그런 사람하고 0시 20분에 공천 얘기를 합니까? 뭐 칠불사에서 왜 새벽 4시에 홍매화를 심었는지도 아직도 납득이 가능하게 클리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준석 의원. 근데 그 명태균 씨의 발언을 계속해서 그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 명태균 씨의 주장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민주당 공당에서 왜 자꾸 그걸 제기하는 거죠? 팩트 체크가 되는 겁니까? 일단 명태균 씨의 진술에 뭐 의존한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 그 진술했던 사실관계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악의가 맞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술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김영선 의원 공천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창원 산단 문제라든가 각종 의혹에 대해서 명태균 씨 진술 자체가 완전한 허위인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과장되게 표현했을 수는 있는데 그 말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물론 일방적인 진술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공개된 뭐 하나의 사실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의 육성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명태균 씨가 본인의 휴대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 다 녹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공개하거나 조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다 모든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 측에서도 그 여론조사하는 업체를 하면서 또 일부 뭐 방송도 나오게 해주겠다 하고 또 컨설팅도 해주겠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김영선 의원 공천 과정이라든가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본인의 세배의 절반을 명태균 씨 줬던 사례
그다음에 저기 창원 산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염태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명모 씨라는 분이 김영선 의원이 그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창원 산단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 한 달 전까지 뭐 수천 평에 대한 땅을 매입을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죠. 저는요. 우리 야당에 좀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명태균 씨의 말은요. 생선으로 치면 전어 같은 거예요. 전어요? 전어 드셔보셨죠, 다들? 전어가 굉장히 가시가 많잖아요. 예. 잔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가시를 다 발라내려면 대단히 힘듭니다. 명태균 씨의 말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다 맞지도 않아요. 그 안에 진위가 대단히 많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선으로 치면은 전어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명태균 씨는 이미 본인이 사기 전과도 있고 심지어 부친의 산소를 가지고도 거짓말을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분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정치는 사후적으로 이미 결과가 다 드러난 일에 끼워 맞추면은 뭐든지 다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명태균 씨처럼 말하기로 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했고 한동훈 대표를 만드는 데도 뭔가 제 기여가 있을 거고 다 제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진짜로 한 게 뭐고 본인이 말한 게 뭐고 들은 게 뭐고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가려져야 됩니다. 그 전에 다 뭉뚱그려서 명 씨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맞겠지라고 기정사실화했다가는 사실은 야당도 말의 무게중심이 너무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소식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이게 뇌물죄죠. 피의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참고인 조사일 것 같은데요. 검찰은 문 전 대통령 김 여사를 조사한 후에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으로 세운 것을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수사 단계에서 뭐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뭐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것을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는 게 적당한가, 적절한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거 살펴보게 되면 전직 대통령 무수히 소환돼서 조사받고 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저기 교도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 과연 그 정도 수준의 국정농단 사건인가? 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사의 방식은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환 조사가 아니라 서면 조사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검찰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 보셔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사는 해야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는 있겠죠. 저는 뭐 조사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말해온 기준에 비추어 보면 김정숙 여사는 서면 조사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선출된 적 없는 거 맞아요. 그리고 민간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해야 될 이유는 1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딸 문다혜 씨가 지금 참고인 조사를 계속 거부해서 결국은 그 조사 건너뛰기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김정숙 여사도 혹시 조사를 거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거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더더군다나 그러면 조사를 받기는 받는데 내가 출석 조사는 곤란하고 서면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에도 그다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제가 이 지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태도예요. 왜요? 자, 이쯤 되면은 본인이 일단 나에 대해서 조사 차례가 돌아오기 전에 일단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딸이 나오네 마네 그다음에 부인이 나오네 마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국민 세금으로 또 전직 대통령의 법률로서 누리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예측한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